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기괴 상식 낭독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롭고 으스스한 이야기가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켜 줄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마비 버거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심장마비 버거라. 야, 이거는 으스스한데? 그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 내장 파괴 버거라고 하는 이름의 햄버거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내장을 파괴한다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고칼로리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심장마비 버거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쓰인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ABC 뉴스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가 있어요. 미국 라스베가스의 하트어택 그릴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에서 트리플 바이패스 버거를 먹던 남성이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 햄버거집 이름이 하트어택 그릴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식당 뭐 이런 거인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혼자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땀을 흘리고 말을 더듬거렸다고 식당 주인이었던 존 바소는 전했습니다. 바소는 처음에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하트어택 그릴이라는 식당이 일반 식당이 아니라 병원을 테마로 한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이 웨이트리스들도 워낙이 노출도가 높은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손님들은 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앞치마 있죠? 앞치마용으로 병원 가운을 입었대요. 이상한 컨셉 식당이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과 손님들이 때때로 이 장난삼아서 역할극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햄버거를 먹다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는데 그냥 쇼맨십인 줄 알았던 거야. 햄버거를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심장 이러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로 심장마비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인 바소 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해당 남성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 하트어택 그릴이라고 하는 햄버거집은 죽을 만큼 맛있는 맛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스스로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공언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게의 정문에는 주의, 이 가게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님을 심장마비가 오게 만들었던 트리플 바이패스 버거를 제외하고도 이곳에서는 순수 돼지 기름으로 튀긴 감자튀김과 버터 지방 쉐이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의 문 위에는 159kg 이상 손님은 무료라고 하는 거대한 네온 사인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 단 식당 중앙에 있는 저울에서 몸무게를 측정해서 손님이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근데 미국에서 159kg 이상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되게 파격적인 그런 조건이었네요. 여튼 이 트리플 바이패스 버거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227g짜리 햄버거 패티 3장, 그리고 돼지 기름을 바른 빵, 그리고 돼지 기름에 볶은 양파 반개,
토마토 1개, 베이컨 15조각, 치즈 그리고 특제 소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돼지 기름 엄청 쓰는구나. 이거 먹다가 심장마비 올 수도 있겠네요. 이 햄버거는 단품만으로 6,000kcal를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햄버거 집에서는 쿼드러플 바이패스 버거라고 하는 메뉴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쿼드러플 바이패스 버거는 8,000칼로리를 넘어간다고 하네요. 가게 주인인 바소 씨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은 악랄하다. 대단한데?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스러운 식사를 하시되 적당히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우리 가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팅데이 삼아서 즐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고 말했대요. 야, 이 햄버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죽겠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과거에 바소 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전에 헬스장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신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껴서 헬스장 사업을 접고 고칼로리 식당을 열게 된 거였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관광객들은 이러한 사건에도 크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주인과 손님이 짜고 친 하나의 홍보성 이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도 이 식당은 건강한 손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식당 안팎으로 이동시키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기묘한 테마의 식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한편의 해프닝이 아니었을까라고 관광객들은 넘긴다고 하네요. 예. 여튼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하트 어택 그릴이라고 하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식당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햄버거 사진도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트리플 바이패스 버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더블 바이패스 버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패티가 2장인 걸 보니까요, 그죠? 근데 양이 상당하다, 그죠? 게다가 이걸 다 돼지 기름으로 볶았다고 하니까 건강에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감자튀김까지 더하면은 진짜 대단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진짜 간호사분들은 아니고 웨이트리스 분들이 간호사 복장을 하고 서빙을 하는 곳이고, 환자분들은 앞치마 대신에 환자 가운을 입고 있다라고 했던 그 기사 말대로 이렇게 이게 식당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식당 주인은 그래 그러겠지 뭐 이러면서 넘겼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근데 손님이 없어서 닫은 게 아니고 그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가 봐. 임대료 문제 때문에 21년간 영업했던 이 식당을 닫게 됐다. 그래서 더 나은 입지 조건을 찾아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홈페이지에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임차인들이 힘든 것은 뭐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야, 근데 한번 먹어는 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햄버거 처돌이라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미국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치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미국을 이제 횡단한 친구가 있거든요. 예,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그 미국에 이제 메가버스라고 보통 이제 심야 시간에 다니는 은색깔 큰 버스 있잖아요. 보통 영화에서 주인공이 가출을 하거나 그러면은 타고 다니는 그 버스가 메가버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버스인데, 그거만 타고 다니면서 횡단한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의 한 달 정도를 미국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짜대요, 음식들이. 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더 이상 못 먹겠어서, 왜냐면 모든 음식이 짜니까 다 짜대. 그래서 하루는 그 요거트 있죠, 요거트만 먹었대. 더 이상 못 먹겠어서. 그 정도래. 그렇게까지 많이 먹다 보면은 심장마비가 뭘 먹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해봤는데, 미군 부대 안에는 미국 식당들이 다 있거든요. 결제도 달러로 돼요, 거기는 다. 예. 근데 짜긴 짭니다. 얘네들은 건강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금 간이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 이제 빨대 같은 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따로 이제 비치를 해놓잖아요. 거기에 무조건 여분의 소스랑 소금이 조그맣게 들어있는 팩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생각을 하고는 못 먹을 음식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아마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첫 번째 아주 기괴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기 많이 낳기 대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기 많이 낳기 대회? 이게 가능한가? 이걸 듣기만 했을 때는 너무 반인륜적인 느낌도 들고, 이런 걸로 대회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과연 진짜 그런 대회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미소니언 매거진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이야기예요. 1926년 10월 캐나다 토론토에 부유한 변호사이자 금융가였던 찰스 벤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전에 장난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즐겨하는 장난 중에 하나는 길바닥에다가 돈을 하나 놓고 근처에 숨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악랄한 취미네. 그죠? 사람들이 가다가 길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걸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줍는 척 주워야 되나, 막 이런 걸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상한 사람이죠. 여튼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생전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고요. 심장마비로 72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당시에는 살아있는 친지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밀러는 죽기 전에 이미 유서를 써놓은 상태였는데, 그가 적어놓은 그 한 장의 유서가 캐나다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신이 사망한 후 향후 10년간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생전에 이미 장난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는 본인이 보지 못하겠지만요. 어찌되었든 간에 유서에 의하면 증여될 유산의 가치가 50만 캐나다 달러였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900만 캐나다 달러입니다. 이를 환화로 다시 환산하면 100억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동률, 그러니까 낳은 자녀의 수가 같은 우승자가 발생하게 되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라는 조항도 적혀 있었대요. 1930년대 초 캐나다의 언론사들은 해당 유언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 상속 대상 자녀의 유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앞다투어 신문에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캐나다가 대공황을 겪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에 많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캐나다 토론토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영국의 자치령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1931년이 되어서야 주권 국가로서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밀러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딱 그 시기에 걸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캐나다는 약간 영국적인 풍토가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청교도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이제 영국의 풍토상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논란거리가 되는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배워먹지 못한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가 단순히 그냥 애를 많이 낳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사회적인 입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 모든 게 다 걸고 대회에 참가해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국가에서 대가족을 이루는 게 그다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밀러가 이 당시에 왜 이런 대회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의도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그가 피임이 금기시되는 영국적인 사고방식의 캐나다 사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동시에 이런 유언으로 인해서 생길 사회적인 파급력에 자기가 재미가 있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장난삼아서 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시선도 있고 어쩌면 사람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조롱하기 위해서 거대한 농담을 사회에다가 던지고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자녀 많이 낳기 대회에 대한 유서가 공개되었을 때 도덕적인 시선과 비판은 받았을지언정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명예를 많이 깎아먹는 일인 거야. 요즘 말로 바꿔 말했을 때 돈미세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야. 돈에 얼마나 미쳐있으면 저런 대회에 참가하겠어. 이런 식의 시선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실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나가면은 어떻게 나가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죠? 인기는 되게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내 모든 치부와 극단적인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가 다 미디어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진 않고 보는 걸 즐기는 거잖아.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반향을 얻진 못했는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난 1930년 가을이 됐을 때 캐나다의 지역 신문들에 증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조금씩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8년 밀러의 말대로 약 사후 10년이 지난 시기에 대회 참가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0년 정도 그냥 조용히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간에 쏟아질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조용히 있다가 10년을 딱 채운 다음에 저 대회 참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생아나 입양아 혹은 불륜에 의한 출산 등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출산된 자녀들만 대회 참가 요건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대회 참가자의 우승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팀렉, 스미스, 네이글, 맥린 이 4명의 집안이 공동으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집안들은 각각 10만 캐나다 달러 현재 가치로는 이제 210만 캐나다 달러인데 하나로 약 20억 원을 상금으로 사이좋게 나눠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밀러가 사망한 후 약 10년 동안 각각 9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와, 어떡해. 텀이 없는 거야. 진짜로. 정말 완벽하게 계획해서 계속 임신 출산 계속 반복한 거죠. 야,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승자들은 대부분 대회 기간 동안에 언론과 사회적 시선을 피해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한 집안들이었고요. 백인 개신교 중산층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집안들이었다고 합니다. 딱히 이민자 출신이라든지 아주 힘든 사람은 없었고 이미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상금을 얻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밀러의 이 대회는 사실 이미 100년이나 전에 열린 대회죠. 캐나다 역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기이한 사건으로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문제를 탐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이 사건이 자리 잡게 된 건데요. AP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인지 아니면 비극적인 사건이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거에 참가를 할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놀랍고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법적인 공방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겠다고 공언을 했겠지. 근데 그치만서도 혹시 못 받게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주겠다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이 4명이나 있어. 4명이 문제가 아니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상금을 받은 게 4명인 것일 뿐인 거고. 그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현실이 또 잠깐 또 어릿어릿하게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지금 출산율이 0.9 정도 된다고 하죠. 예, 좀 많이 적습니다. 근데 문제가 0.9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0.9로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죠. 저도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1명 낳는 거, 2명 낳는 거 그건 뭐 이상 없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친구들은 또 만나면 수가 또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한 명 낳아서 뭐 3명, 4명 낳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들이 또 1명을 낳으면 점점 개체의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이거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 소신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로 편가르고 다투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 더 급한 게 출산율에 대한 문제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가의 지도자면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씁쓸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살인 기념품 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살인 기념품. 야, 이건 듣기만 해도 좀 으스스해지는데 뭔지도 잘 감이 안 오고요. 기본적으로 살인을 한 다음에 생기는 기념품을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좀 이치에 맞는 말 같진 않아 보여요. 그죠?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머더러빌리아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더러빌리아는요, 이른바 살인 관련 기념품을 일컫습니다. 살인과 연관된 물품들 혹은 기타 폭력 범죄와 연관된 수집품을 일컫는 말인데요. 살인을 뜻하는 머더와 기념품을 뜻하는 메모러빌리아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살인범이 사용을 했거나 혹은 살인범이 그렸던 그림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불법적인 경로든 혹은 어떤 경로든지 간에 그 물건들을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머더러빌리아, 살인 기념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 머더러빌리아는요,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실제 살인사건 당시에 쓰였던 차량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살인마가 입었던 옷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당시에 입지 않았지만 집에서 있었던 옷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류들 혹은 예술품들, 심지어는 살인사건에 쓰였던 둔기까지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물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런 것들만 위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나 봐요. 실제로 찰스 맨슨이나 존 웨인 같은 범죄자들의 기념품들은 수천 달러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살인 기념품들은 수감자 본인에게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가족, 가해자의 가족 있죠? 혹은
변호사로부터 물건을 구해오는 방식으로 판매 물품을 수급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미국 법상 수감자의 사업 운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편물을 전부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품을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는 것 정도는 법의 눈을 피하기가 쉽다고 하네요. 증서 같은 것들을 교도소 안에서 적고 주고받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나 봐요. 하지만 뭔가 부적절한 느낌은 분명히 있죠. 누군가는 갖고 싶어하는 물건일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인 이후에도 살인자가 이를 이용해서 사업적 수완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도 지금 여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2005년 연쇄살인범이었던 알프리드 게이너의 작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을 계기 삼아서 주 의원들은 살인 기념품 판매에 대한 금지법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2001년부터는 이베이에서는 살인 기념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결국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시간, 유타 이렇게 5개의 주에서는 살인 기념품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전부 살인 기념품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인 존 커니는 살인 관련 기념품의 판매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하려고 시도했는데 지속해서 기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7년 최초로 발의를 시도했는데 위원회에서 부결했고요. 2010년 다시 한번 법안을 발의했는데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후 2013년과 2015년 지속적으로 발의를 시도했는데 전부 기각되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에서는 전부 살인 기념품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인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거를 사고 팔게 둔다고? 도대체 어디까지 자유를 허용해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누군가는 갖고 싶은 물건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잘못하면 이게 장사의 수완이 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이걸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금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막을 권리가 딱히 없나 봐요. 근데 아마 이건 복잡한 변호사들끼리의 이속이 물려있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해자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살인죄로 평생 갇혀있고 우리 집이 모든 사회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과 고립을 받게 되는 게 엄청 큰 일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살인자가 썼던 물건들을 판매하는 게 어찌 보면 남은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이제 생계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금지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쉽사리 이해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갖고 있어서 뭐 하려고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결국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는 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그런 으스스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귀가 묻혀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체에 귀가 묻혀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아주 으스스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상했을 땐 좀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미미즈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즈카 혹은 미미즈카라고 하는데요. 일본 교토에 있는 기념물입니다. 미미즈카에서 미미는 귀라는 뜻이고요. 즈카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귀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기념물은 물론 일본 입장에서죠.
최소 3만 8천 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그리고 약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의 코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무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일본 무사들은 전장에서 죽인 적의 머리를 자신의 공적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전리품 문화를 살짝 변형해서 머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 그러니까 코를 잘라서 전리품화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는 병사들이 전투에서 잘라낸 머리를 지휘관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수집된 머리들을 소금에 절여서 포장해가지고 일본 본토로 보냈다고 하는데, 머리를 꼼꼼하게 세고 기록하고 배송하는 그런 절차였다고 해요. 근데 임진왜란에서는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결국은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머리 대신에 코를 전리품으로 바꾸게 됐다는 거죠. 특히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들의 부하들한테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품으로서 코를 꼭 채집해 와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성직자와 평신도, 전장의 고위 군인부터 산골 사람,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까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쓰러뜨리고 그 잘린 코를 보내야 한다 라고 말했대요. 16만 일본군이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 약 18만 5천여 명과 중국인 3만 명의 코를 전리품으로서 가져갔는데, 일부는 버려졌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지는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 미미즈카라고 하는 귀무덤이 1596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두 번째로 침략했을 당시에 전장에 있는 고위 장수들의 공적을 증명하려는 용도로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너네들 힘들지? 우리 지금 수도에다가 너네들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기념물을 세웠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귀무덤을 만든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기념물을 만들기 전에 불교 승려들은 수만 명의 조선인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봉헌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본 입장에선 봉헌이겠죠. 네.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잔혹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미미즈카는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즈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하나는 일본어로 코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즈카니까 코무덤이라고 불렸던 거죠. 근데 이후에는 이게 너무 잔인하게 들리는 이름인 것 같다라는 이름으로 귀무덤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대요. 코무덤이나 귀무덤이나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뭐 딱히 뭐가 나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귀는 좀 덜 잔인하다고 느꼈나 봐요. 여튼 간에 이름을 바꾸게 됐다고 하고, 이런 종류의 무덤들은요, 오카야마와 같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이 미미즈카는요,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잔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짧게나마 그 존재 사실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놀랍게도 이와 반대로 일본인들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스티븐 텀볼은 교토에서 가장 언급되지 않고 가장 깊이 되는 관광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이 미미즈카 앞에 당시의 기준으로는 코를 자르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행위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부가 설명이 있었대요. 근데 현재는 제거가 된 상태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여행 가이드북에서도 미미즈카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일본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이 미미즈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입니다.
한국 관광버스가 이 미미즈카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은 자주 목격이 된다고 하네요. 1982년 당시에만 해도 일본의 그 어떤 학교 교과서에서도 미미즈카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1997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일본 교과서에 미미즈카에 대한 언급이 이제 실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교과서에서는 뭐 전리품이라든지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요. 죽은 이들의 영혼을 모시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봉헌된 장소라고 언급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아주 씁쓸한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유산처럼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건데,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이런 짓을 벌이고 이거를 무슨 국가 문화재인 것처럼 해놓는다는 게 참 좀 그렇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서 적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나라를 한때 이제 침략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적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자기네들이 부끄러울 만한 기록들은 후세에다가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잊혀진 기억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봤을 때 참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도 분명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씁쓸한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파견됐던 분들이 약간 성범죄 같은 걸 저질러 가지고 이제 혼혈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걸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씁쓸하고 뭔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사과하고 바로 잡을 건 또 바로 잡고 앞으로의 또 미래를 도모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이제 뭐 척을 진다든지 그런 건 또 안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할 건 또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손님은 신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손님은 신이다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 내가 얼핏 들었던 건데,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게 마치 찾아오는 손님분들이 왕처럼 귀한 분들이니까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 약간 서비스업의 극강 같은 멘트처럼 들리는데, 그게 그런 멘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그런 말을 했던 그 레스토랑은 실제로 손님들이 왕이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손님은 진짜 왕이니까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하는 말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와전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문장은 한술 더 뜨네요. 손님은 신이다, 이런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크세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문서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세니아는 고대 그리스에 존재했던 손님에 대한 예우의 개념을 일컫는 말입니다. 크세니아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 규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인은 손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인은 손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야 됐는데, 그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묻는 것조차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손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손님에게 목욕과 음식, 음료, 선물을 제공해야만 했고요. 다음 목적지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그리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는데, 크세니아의 약간 규칙 같은 거요. 손님 역시도 규칙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야 됐고요.
손님은 그 어떠한 위협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손님은 집주인에게 바깥 세상 소식을 전해주어야 됐고요. 가능하다면 자신이 받는 친절에 대한 보답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손님도 좋고 주인도 좋은 뭐 그런 개념의 뭐 서로에 대한 예우였던 것 같아요. 예. 좋은 문화처럼도 보이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집주인 쪽이 조금 더 손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고대 그리스 사람이었으면은 누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어야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일까? 크세니아는요, 당시에 신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관습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서 신이 우리랑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신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은 제우스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치 암행어사인 것처럼 자기가 제우스인 걸 까발리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들 틈에 섞여서 살고 있다. 이런 걸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약간 거렁뱅이 같은 복장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라 이 그지 같은 놈아 썩 꺼져라 하면서 내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렁뱅이 복장을 한 제우스였어. 그러면 큰일 나잖아. 신의 분노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낯선이 누가 오더라도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문화가 당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의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13장 2절의 내용으로 언급이 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 언제나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에게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는 그리스의 정치, 철학, 문화에서도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플라톤도 외지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고요. 문학에서는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그리고 아르고노티카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묘사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제야 납득이 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하게 손님이 왔을 때 엄청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문화가 아예 있었다는 거죠. 신일 수도 있어. 참 좀 그렇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나그네 이런 분들이 어쩌면 여행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딜 가더라도 극진하게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 멀리 보면 좋은 이야기죠. 결국은 선행을 베풀면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의외로 장식용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장식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뭔가 용도가 있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기본적으로 과거에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스큐어모피즘이 그런 한 예시이긴 하죠. 예. 이제 과거에는 분명히 용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도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스큐어모피즘이라고 하거든요. 뭐 되게 많죠. 뭐 대표적으로 컴퓨터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퀘어모피즘의 한 일종이거든요. 저장 무늬가 디스켓 모양이라든지 CD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일종이에요. 근데 그런 유사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의외로 장식용이 아닌 거,
쓸 데가 있는 거라는 거죠. 과연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가고일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특히 고딕 건축 양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으로 가고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날개가 달려있거나 뭔가 사악하게 생긴 그런 악마 같은 생김새의 생명체의 모습이 건축물에 중간중간 박혀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가고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는 아니고요. 가상의 생명체죠. 근데 왜 이렇게 기괴한 생명체의 모습의 조각상을 굳이 건축물의 중간중간에 박아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와서 지붕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건물 측면으로 물을 배출하는 배수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보통 가고일 조각상의 뒤편에는 홈이 파져 있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고일 조각상의 열린 입을 통해서 물이 배출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조각상의 입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무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실감나고 실용적인 조각상의 한 일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악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가고일을 이렇게 썼던 것일까? 가고일은 기본적으로 길쭉한 몸체를 갖고 있는 환상의 동물이었습니다. 만약에 빗물바지용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건물 바로 아래로 물이 주르륵 떨어지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을 최대한 길가에서 멀리 떨어지게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애당초에 길쭉한 생명체였던 가고일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네. 그게 쓸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목이 긴 생명체를 썼다는 거죠. 아, 납득이 된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이와 유사하지만 빗물바지 용도로는 쓰지 않지만 그냥 가끔가다 박혀있는 조각상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를 건축에서는 그로테스크라고 합니다. 그로테스크 하다 할 때 그 그로테스크가 맞습니다. 예? 조각상에서 그로테스크는 하나의 이제 건축 양식을 일컫는다는 거죠. 가고일과 유사한데 빗물바지용이 아니야. 그냥 장식용이야. 그런 건 그로테스크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 그로테스크들은 가고일과 유사한 모양새와 위치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통칭 그냥 가고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예. 이런 빗물바지 장치들은 18세기 초까지는 건물에서 빗물을 배출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일반적인 건축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건물들이 지붕 자체를 빗물바지가 가능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물을 배수관을 통해서 1층에 가깝게 물이 떨어지게끔 설치하잖아요. 요즘은 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붕에서 바로 밖으로 빼버리는 이런 건축물을 요즘 들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가고일이라는 것이 약간 무섭게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형적으로도 기피하는 양식이 됐다고 하고요. 또 때로는 이 무거운 가고일 조각상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24년 런던 건축법이 제정된 이후로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에는 배수관 사용이 의무화되게 되면서 가고일은 우리가 현재는 쉽게 보기 어려운 과거의 건축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였군요. 네. 그런데요, 그냥 빗물바지용 긴 배수관을 설치하면 될 일인데 굳이 흉측하게 생긴 가고일 조각상을 달아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길게 빼는 게 중요했으면 그냥 길게 뺐으면 됐잖아. 근데 굳이 약간 혐오감이 드는 가고일의 모양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일반적인 건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종교 건축물에서도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종교 건축물은 성스러운 곳인데 악마의 형상을 한 가고일이 있다는 게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고일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고일이 죄와 악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 저렇게 마귀 같은 거 저런 거 우리가 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린 교회에 가야 돼. 라는 식으로 반추할 수 있는 상징물이었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물에 가고일을 다는 것이 액마기의 한 유형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걸 달아놓음으로써 마귀들이 이곳에 오지 않는다. 라고도 믿었다는 거죠. 또 가고일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괴한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 이 가고일들은요 날개 달린 악마의 모습인데 약간 사람처럼도 생겼단 말이에요. 반인반수의 키메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가고일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메타포로서도 쓰였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동물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이런 가고일들은 우리와 닮았다는 거예요. 죄인.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운명을 타고난 우리들의 모습을 졌다가 놓음으로써 우리도 저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걸 반추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고일은 제작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의도된 바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기에서는 이런 걸 의도했지만 이런 시기에서는 이런 걸 의도한 그런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일 전체가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가고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그랬네. 아 신기한데요. 단순히 멋인 줄 알았어. 그냥 고딕 양식의 한 일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실용성이 실제로 있는 거였군요. 또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배수관의 어떤 양식이 많이 진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상당히 좀 멋스럽고 봤을 때 좀 고풍스러운 느낌도 분명히 있는 건축 양식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평균 3명의 사망자를 지켜보게 되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3명의 사망자를 보게 되는 직업이 있다. 그런 직업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의사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의사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명의 사망자를 목도하게 되는 직업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BC 뉴스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입니다. 꿈에 그리던 기관사 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찰리 러프는 내려오는 건널목 차단기를 무시하고 선로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치어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휙 돌릴 새도 없이 기차에 곧장 치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를 쳤을 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겁에 질린 눈빛이었죠. 러프는 조종석에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쳤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철도 기관사라고 하는 직업이 흔히들 웃는 얼굴로 철로변의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한가로운 직업의 이미지인 것처럼 대중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에는 어둡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면들이 있죠. 평균적으로 기관사들은 경력 동안 3건의 사망사고와 연루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철도 회사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기관사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유사하다고도 설명합니다. 충격적인 기억과 고립감, 그리고 언제든지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사고가 보통 정비불량과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무리하게 선로를 가로질러가는 행인,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투신하는 경우들입니다. 시카고의 엔지니어들은 이를 철도살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연방철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열차 충돌 사고로 약 7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그 중에 약 450명은 보행자였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로 표지판 개선과 대중교육 덕분에 열차와 차량 간의 충돌 사고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사망자 수는 30년 동안 연간 약 500명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는 화물 및 통근 열차 기관사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사망사고가 그토록 충격적인 이유는요, 사고가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관사들은 충돌 직전에 사고를 당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부적인 모습들이 그들의 뇌리에 아주 깊게 새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러프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992년 자신이 냈던 충돌 사고의 남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손을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대체로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에는 참혹한 사고의 현장 장면이 그대로 남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신발이 벗겨져 그대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신발은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이거를 실제로 겪으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19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만큼 큰 트럭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금씩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도 어떤 뭘 밟고 지나간다든지 그럴 때 그게 진짜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죠. 아,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좀 체감하게 되긴 하거든요. 제가 모는 트럭은 520마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보다 힘이 한 3배는 강합니다. 예. 그래서 트럭커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면 일반 차랑 만났을 때 사망할 일은 거의 없어요. 예. 사망자는 보통 이제 제 차랑 같이 부딪히는 차들이지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 튼튼하거든요. 하물며 근데 기차는 어떻겠어요? 여기에 사람이 치면 어쩌겠습니까? 보통 기차들은 제동을 시작한 다음에도 한 1km 정도를 간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급정거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교통사고들과는 다르게 내가 알고도 그냥 치는 거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 엄청나게 심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사망한 사람의 얼굴을 보통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짓게 되는 눈빛과 표정, 이런 것들이 아주 깊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매 순간마다 떠오른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그 밑엔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그냥 내가 기차를 좀 좋아하고 정시성이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랑은 별개로 아, 이런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되게 많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딱히 막 좋고 막 그런 직업으로만 보이진 않아요. 되게 힘든 직업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여튼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는데 일본에 갈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지하철마다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없는 지하철역을 보기가 더 힘든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인지 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가면 체감이 확 돼요. 네. 우리는 이제 늘상 스크린도어를 마주대고 사니까
몰랐던 건데 일본에 딱 가잖아? 그러면은 아 이거 엄청 위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철도로 인한 사망사고가 되게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정말 다가오는 전철에다 몸을 던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스크린 도어 설치를 안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 있었을 때 그런 사고를 겪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타고 있던 열차는 아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도쿄에서 형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으로 전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전철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허허 벌판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왜인가 싶었는데 방송이랑 이제 전광판으로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다른 선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 수습 때문에 차가 잠깐 멈추게 됐다. 승객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런 식의 방송과 안내 전광판 이제 문구가 나왔는데 일본은요. 뭐가 사고가 발생해서 차가 멈추게 되면 원인이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써 있었어. 인명사고. 인명사고 때문에 우리 차도 멈춘 거였던 거야. 아마 뭐 앞에 차라든지 그런 차가 사람을 쳤나 봐요. 근데 단순한 그런 사고가 아니었는지 그 전철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어요. 네, 아마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좀 꽉 차 있는 전철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서 있다가 처음엔 좀 서 있는데 나중에 한 1시간쯤 되니까 다들 주저앉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근데 그다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에 그냥 앉는 거예요. 철푸덕. 나도 이제 어느샌가 되니까 서 있는 나만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앉게 됐는데 그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았던 거였겠지만 그런 걸 보면 되게 진짜 일본은 이상한 나라다. 뭔가 으스스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특유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 많이 가는 편이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기묘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가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철도도 그 중에 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좀 헛소리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좀 줄어든 느낌이 들지만 네. 그래도 평상시랑 똑같은 양을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다음에 또 재밌고 흥미롭고 으스스한 이야기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몸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